이 집안 망신을 언제까지 끼칠 거야? 임신 3개월의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냉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달.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친정 아버지가 전직 강력계 형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문 밖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2층 단독주택의 작은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집안에서는 딸의 결혼을 앞둔 아버지 박진우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6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서울청 강력 3팀에서 25년을 보낸 그였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과 마주하며 단련된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 눈빛에는 오로지 아버지로서의 걱정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딸 설인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29살의 설인은 아버지를 꼭 빼닮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오늘은 예비 신랑 한도윤과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응, 금방 나간다. 진우는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인에게 물었어요. 설인아, 그 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설인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웃음으로 덮어버렸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진우의 귓가에는 묘하게 불안한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하며 거짓말을 가려내는 법을 배운 그였어요. 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로서 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진우가 도착했을 때 이미 상대편 일행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예약된 독립된 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진우의 형사 본능이 곤두섰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상석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짙은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겼습니다. 손등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문신 자국이 보였고 손목에는 값비싼 금팔찌가 번쩍였죠.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저는 도윤이 아버지 한기철이라고 합니다. 기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위협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상대의 손을 잡으며 눈빛을 마주쳤어요. 순간 2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인이 아버지 박진우입니다. 진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기철의 손을 잡는 순간 느껴진 굳은 살의 위치, 악수하는 힘의 강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눈빛. 모든 것이 평범한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철의 옆에는 예비 신랑 한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32살의 도윤은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냉랭했어요. 서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따뜻함보다는 소유욕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옷소매가 살짝 올라갔을 때 진우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어요. 손목 안쪽에 희미한 문신 자국이 보였습니다. 레이저 제거 시술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반갑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진우는 표정 관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서린이 살짝 그의 팔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진우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을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경계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요즘 서울 외곽 지역에 큰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철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 말이 영 석연치 않게 들렸어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룸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남자들의 목소리. 진우는 슬쩍 문 쪽을 흘끔 쳐다봤어요. 문틈 사이로 복도에 서 있는 2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그들의 손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아, 저 친구들은 제 사업 파트너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철이 진우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진우는 속으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린의 눈빛에는 애타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기철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아이들 결혼은 다음 달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달이요? 그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보통 상견례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준비 기간을 두는 게 상식이었어요.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철의 말투가 미묘하게 단호해졌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서린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 딸을 보니 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서린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차 안에 흐르는 무거운 정적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할 게 있다며?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지금 2개월이에요. 서린의 고백에 진우의 손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는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하려는 거구나. 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꼭 지키고 싶어요.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29살, 이제 막 꽃다운 나이의 딸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키운 딸. 진우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설이나 저 사람들. 아버지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 특히 도윤이 아버지, 그 사람 눈빛이. 아버지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저 이미 도윤 씨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만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로서의 직감과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널 믿는다. 하지만 약속해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거다. 네, 아버지. 설인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기철의 손등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자국, 한도윤의 차가운 눈빛, 복도에 서 있던 검은 가죽 점퍼의 남자들. 이 결혼 냄새가 난다. 진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강력계에서 다진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 그 직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창밖으로 가을밤의 달빛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기철의 손등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복도에 서 있던 검은 가죽 점퍼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한도윤의 차갑고 공허한 눈빛.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진우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깬 진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하지만 25년간 강력계에서 다진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진우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9시 진우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딸의 결혼을 의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손주의 안전을 생각하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재구가. 나 진우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재국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재국은 퇴직 후 민간 포렌식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구가 미안한데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한기철이라고 60대 초반에 재개발 사업한다는 사람인데. 진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기철이요? 잠깐만요. 데이터베이스 좀 확인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4분 정도 지났을까요? 재국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엔 톤이 무거워져 있었어요. 형님, 이 사람
좀 위험한 인물입니다. 구속 전력은 없지만 15년 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됐다가 합의로 마무리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경찰 내부에서 재개발 비리 의혹으로 6개월째 주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더 있나? 네, 형님. 이 사람 아들 한도윤도 사실 정과는 없지만 3년 전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받고 고소 취하했지만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직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고맙다, 재구가. 이 일은 우리끼리만. 물론이죠, 형님.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과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재국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 딸이 그 집안으로 시집 가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국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설이는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와 헤어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딸을 더 자주 만나 상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설이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소한 식을 원했어요. 진우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시댁 사람들을 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단을 주고받는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설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한기철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굵은 금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고급 가구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벽 한쪽에 걸린 액자 뒤로 금고의 윤곽이 어렴풋이 비쳤고 현관 옆 신발장에는 누군가의 큰 운동화가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차 한잔 하시죠. 기철의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에 귀걸이와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단을 주고받는 동안 진우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 가방, 그 속에서 삐져나온 현금 다발, 그리고 도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냄새. 설인이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시댁을 나와 차에 탄 진우는 설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아, 도윤이네 집. 좀 이상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설인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니다. 아버지 착각인가 보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이 커져갔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시내의 중국 웨딩홀이었어요.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식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어요.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원래 복잡한 법이지만 진우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한 진우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객의 절반 이상이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사업 관계자들인가?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들이 일반 사업가로 보이지 않았어요.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진우는 대기실에서 설인을 만났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인이 진우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래?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 진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넌 잘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진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설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이 거의 꽉 차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몇몇 남자들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가 진행요원의 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설인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딸의 팔이 자신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도윤을 보는 순간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의 눈빛에는 사랑보다는 소유욕 같은 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이제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의 말에 진우는 천천히 설인의 손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과 도윤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의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진우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계속 신랑 측 하객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한기철 옆에 앉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계속 한기철과 속삭이며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이 끝날 무렵 한기철이 두꺼운 봉투를 그 남자에게 건네는 것이 진우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신랑 측 대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 소리. 기철이 형님, 이번 건 언제 마무리됩니까? 조만간이야. 돈은 이미 다 준비됐어. 도윤이가 옮기면 돼. 아이고,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럼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다면 한기철과 도윤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진우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설인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아이를 저런 가문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은 끝났고 딸은 이제 한도윤의 아내가 됐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설인을 배웅하며 진우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설인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 알겠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설인이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진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딸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그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웨딩홀을 나서는 진우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어요.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온 박진우. 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이제 임신 3개월 반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배는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 않았지만 입덧이 심해져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기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남편 도윤은 그럭저럭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유통회사 과장이 매일 밤 그렇게 늦게까지 일할 리 없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돈 벌어오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집안이나 잘 챙겨.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 다정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시아버지 기철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설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봐. 기철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설이는 부엌 문틈 사이로 슬쩍 거실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도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성수동 물류창고야. 알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도윤의 대답이 낮게 깔렸습니다. 설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번 거는 액수가 크거든.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설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금요일 밤 11시 성수동 물류창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설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설이는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거든요. 아버지한테는 연락하지 마.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 하는 거야. 도윤이 추석 전날 밤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설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였어요. 부엌은 넓고 화려했지만 설인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설인아, 나물은 다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설이는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느리면 언제 다 해? 우리 도윤이가 뭐가 좋아서 너 같은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의 핀잔에 설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무거운 제기들을 옮기느라 힘들었어요.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아직 시댁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배가 불러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서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서리나,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서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서린이 육개장 뚝배기를 들고 거실로 가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왔어요. 그만 손에서 뚝배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붉은 국물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 기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이 집안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기철이 서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서리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린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건 거였죠. 전화 받지 마. 도윤이 서린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명절에 친정 생각하면 어떡해? 이제 이 집 사람이야. 도윤의 말에 서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철은 서린을 노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가 똑바로 들어. 이 집안은 규율이 있어. 실수는 용납 안 돼. 알겠어? 네, 아버님.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하고 연락 자주 하지 마. 시집 온 여자가 친정 타령하면 꼴불견이야. 기철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국물을 닦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요? 오후 4시쯤 서리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명절이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오는데 복도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뭐 했어?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휴대폰 봐.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어요. 도윤은 문자함을 확인하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네. 괜찮다고? 정말 괜찮은 거야? 여보, 앞으로 친정하고 연락하는 거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알았어? 도윤이 휴대폰을 서린에게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서린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서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린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아. 참고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온몸이 흔들렸어요.
도윤은 그런 서린을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서린은 한참을 현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너를 지킬게. 꼭.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아버지도 혼자 쓸쓸하게 추석을 보내고 계실까요? 아버지. 서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진우는 집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린에게서 온 문자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린아. 진우의 가슴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딸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계속 서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답장도 짧고 건조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진우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형사 본능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린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차에서 내려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진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 안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언제까지 끼칠 거야? 한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잘못했어?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쾅!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비명. 아!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장면. 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린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서린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공중에 들려 있었어요. 방금 서린의 뺨을 후려친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는 도윤이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가 맞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난 듯한 얼굴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서린은 그 바닥을 손으로 닦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대로 치워. 기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발로 서린의 어깨를 밀쳤어요.
서린은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윽! 서린이 신음을 냈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진우의 눈이 순간 붉게 충혈됐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쾅! 진우가 현관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어요.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이 모두 놀라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야? 기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기철은 순간 진우를 알아봤어요. 사돈 어른? 무슨 일로? 닥쳐. 진우의 한마디에 기철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분위기에 기철도 본능적으로 위축됐어요.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서린의 왼쪽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아. 진우가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기철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내 집에 무단 침입하고. 기철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경찰 배지였어요. 25년간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청 강력 3팀 경위 출신 박진우다. 진우가 배지를 기철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도윤도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전직 형사.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전직이지. 하지만 내 놈들이 뭐라고 다니는지 다 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기철, 너 지금 재개발 비리에 자금 세탁까지 하고 있지? 성수동 물류창고, 금요일 밤 11시. 내가 다 알고 있어. 기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어떡해. 내 딸이 다 들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거야. 진우가 서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을 자신의 뒤로 감쌌어요. 사돈 어른.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냥. 오해? 내가 지금 뭘 봤는데? 진우가 기철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기철은 더 뒤로 물러섰어요. 임신한 여자를 때리는 게 당신네 집안 규율이야? 내 딸 얼굴 좀 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기. 그건. 닥치고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들어. 진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내 딸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날로 너희 집안 다 박살낸다. 둘째, 내 딸이 친정과 연락하는 거 절대 막지 마. 셋째, 진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을 쏘아봤습니다. 너 한도윤, 내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너부터 먼저 교도소 보낼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어요.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기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어요. 한 번은 이미 줬어. 결혼 허락할 때 내가 한 번 준 거야. 이제 기회는 없어. 진우는 서린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설이나 짐 쌀 거 있으면 챙겨. 오늘부터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거다. 네, 아버지. 설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간단한 옷가지를 가방에 담아 나왔어요. 현관으로 나가는 진우를 기철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한 번만. 손 치워. 진우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기철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내 딸이나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너희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조사할 거고 증거 모아서 검찰에 넘길 거야. 전직 형사가 마음먹고 파고들면 얼마나 무서운지 두고 봐. 진우의 마지막 경고에 기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진우는 설인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탄 설이는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아,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버지 탓이야.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설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빌라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설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설인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널 지킬게. 네, 아버지. 설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설인을 자기 집 안방에 재웠습니다. 딸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면서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설인이 잠든 후 진우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찰 형사2부 이태석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님, 저 박진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딸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긴 싸움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새 설인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설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쥔 채 가끔씩 신음을 내고 있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인 설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했습니다. 오전 8시쯤 설인이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부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왼쪽 뺨의 멍은 어젯밤보다 더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씻고 나와.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뒀어. 진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설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 같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설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설인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멍든 얼굴, 찢어진 입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설인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울어도 돼. 참지 마. 진우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해. 아버지가 다 들어줄게. 진우는 녹음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형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어요.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부터 시작된 도윤의 변화, 밤마다 이어진 외출,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대우, 그리고 며칠 전 목격한 시아버지와 남편의 수상한 대화까지. 금요일 밤 11시 성수동 물류창고에서 뭔가를 옮긴다고 했어요. 큰 돈이 오간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서린의 말에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대화 정확히 언제였어? 일주일 전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진우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내일이었어요. 서린아, 내가 본 거 다른 건 없나?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 시아버지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큰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걸 봤어요. 100만 원짜리 다발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도윤 씨가 가끔 늦은 밤에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형님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랑 달랐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좋아, 잘했어.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진우는 딸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옛 동료 제국이었어요. 형님, 어제 연락하신 건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 뭐 나왔나? 한기철,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조직과 연결돼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비 횡령 의혹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들한테서 받은 뒷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도윤은 실제로 유통회사 과장이 맞긴 한데 그게 위장 직업이에요. 실제로는 아버지 밑에서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도윤이 밤늦게 수상한 장소들을 자주 드나드는 게 확인됐어요. 성수동 물류창고도 포함돼 있나? 네, 맞습니다. 거기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재구가 고맙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형님. 내가 그쪽을 직접 확인하러 갈 거야. 혹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내가 백업을 서줄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재국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차라리 경찰에. 안 돼.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다시 서린에게 돌아왔습니다. 서린아, 내가 도와줘야 할 게 있어. 네, 아버지. 뭐든지 할게요. 서린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앞으로 도윤이나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응해줘.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는 거야. 진우는 서린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 휴대폰 녹음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애매할 수 있으니 이 녹음기를 써. 네, 알겠습니다. 서린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서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받아. 그리고 녹음 시작해.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친정에 있어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빨리 집으로 와. 아직은 좀.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한테 협박이나 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서린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당장 와서 해명해. 저는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예요. 서린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누가 허락했어? 당신은 내 아내야. 당장 와. 안 갈 거예요. 저 맞으면서까지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서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우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좋아, 그럼 이혼해. 당장 이혼 서류 보낼게. 좋아요. 이혼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은 서린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했어, 서린아. 정말 잘했어. 진우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오후 진우는 서울지검을 찾아갔습니다. 형사2부 이태섭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형사님, 이번 주 금요일이 기회입니다. 태섭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 성수동 물류창고에서 큰 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럼 함정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미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형사님, 태섭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 이번 작전은 신중하게 가야 합니다. 자칫하면 따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는 겁니다.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진우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우리 팀과 합류하시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서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금요일만 지나면 다 끝나. 아버지가 반드시 그 인간들 무너뜨릴 거야. 아버지, 위험하진 않을까요? 서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 25년 동안 뭐 했는데.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진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태연한 척해야 했어요. 그리고 서린아, 내가 참 용감했어. 오늘 전화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봤어. 아버지 딸이 맞아. 아버지. 서린이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진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금요일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한기철과 도윤의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오전 9시 진우는 제국의 포렌식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제국은 이미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제국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준비는 다 됐나? 네, 여기 좀 보십시오. 제국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성수동 물류창고 주변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창고 주변을 분석해 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서 자정사이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제국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도윤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차량 번호 추적해 봤습니다. 한기철 명의로 등록돼 있어요.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국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한기철의 차명 계좌입니다. 매주 금요일 자정 직후 큰 금액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이체됩니다.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씩. 자금 세탁이군. 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를 역추적해 보니 재개발 조합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에요.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겁니다. 제국의 설명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도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거야? 네, 10중 8구 그럴 겁니다. 형님, 근데 정말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 조직 폭력배들과 연결돼 있어요. 제국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그래서 검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너도 함께 가줘야 해. 물론입니다, 형님. 제가 형님 뒤는 지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후 2시 진우는 서울지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태섭 검사의 사무실에는 이미 수사팀 형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형사님 오셨습니까? 태섭이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네, 검사님. 오늘 밤 작전 브리핑 듣고 싶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태섭이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성수동 물류창고 주변 약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오늘 밤 10시에 우리 팀이 이 지점들에 배치됩니다. 형사님은 여기 창고 정면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태섭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확인되는 즉시 무전으로 알려주시면 우리가 일제히 진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딸 서린이는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시댁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전화는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서린이 배를 쓰다듬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임신 넉 달에 접어든 서린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뺨의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응, 서린아. 오늘 밤에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어디 가세요? 일 좀 보고 와야 해.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한 일 아니죠? 서린의 눈빛에 불안이 어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오늘 밤에 누가 전화 오면 받지 마. 알았지? 네, 아버지. 저녁 6시, 진우는 일찍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린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진우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녁 9시, 진우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서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걱정 마. 아버지 믿어. 진우가 서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차를 몰고 성수동으로 향하는 길,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5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펼쳤지만 오늘만큼 긴장되는 날은 없었어요. 이번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밤 10시 진우는 성수동 물류창고 맞은편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국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제국이 진우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옥상 난간 뒤쪽에 자리를 잡으니 맞은편 물류창고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쪽 건물 4층에 검찰팀이 있고 후문 쪽에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좋아.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진우는 망원경을 들고 창고를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밤 10시 30분, 10시 45분, 밤 11시가 되자 골목 끝에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승합차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은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들어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제구가 녹화되고 있지? 네, 형님. 전부 다 찍히고 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기철이 나왔어요. 손에는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거다. 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기철이 도윤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 순간이 선명하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금이다. 진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물 확인. 가방 이동 중. 진입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태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팀 진입. 순식간에 사방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경찰차들이 일제히 사이렌을 울리며 창고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서울지검 영장 집행이다. 모두 손들어. 확성기에서 태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기철과 도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차에 올라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동대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도윤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나라고. 도윤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한기철은 도망치려다가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진우의 모습을 본 순간 한기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돈. 한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곧 형사들에게 붙잡혔어요. 진우는 옥상에서 내려와 현장으로 갔습니다. 태섭이 가방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5천만 원은 넘겠습니다. 태섭이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제 딸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한기철이 경찰차에 실려가기 전 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제발. 하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기철을 바라봤어요. 한 번은 이미 줬어. 결혼 허락할 때. 이제 기회는 없어. 진우의 말에 한기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정리가 끝나고 자정이 넘었습니다. 진우는 제국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형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따님이 이제 안심하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덕분이다. 아닙니다. 형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아, 아버지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곧 들어갈게. 정말요? 아버지.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그 사람들, 오늘 다 잡혔어. 전화기 너머로 서린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눈가를 닦았어요. 새벽 1시, 진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린이 달려 나왔어요. 아버지. 서린이 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진우도 딸을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기철과 도윤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재개발 비리 사건이 보도됐어요. 재개발 조합비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부자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진우의 집에서 서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서린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서린아, 괜찮아? 진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에요. 제 남편이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진우가 서린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서울지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재판 준비를 위한 사전 조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진우는 서린과 함께 서울지검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조사였어요. 서린은 긴장한 얼굴로 검찰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떨려요. 괜찮아.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내가 본 거, 들은 거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진우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이태석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성 검사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박서린 씨, 앉으십시오. 저는 형사2부 이태석 검사이고 이쪽은 여성범죄 전담 김수진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긴장 푸십시오. 오늘은 재판 전 사전 조사입니다. 박서린 씨가 겪으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진 검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린은 결혼 후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도윤의 폭언과 폭행, 시댁에서의 학대, 그리고 목격한 불법 거래, 대화까지. 그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시면서 금요일 밤 11시 성수동 물류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린의 증언에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제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말하는 도중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수진 검사가 휴지를 건넸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박서린 씨의 증언이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서린은 진우에게 기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물론이지. 넌 정말 용감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한기철의 변호사였어요. 박진우 씨 되십니까?
저는 한기철 씨 선임한 변호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의뢰인께서 박서린 씨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폭행건에 대해서요. 합의금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1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면 전화 다시 걸지 마십시오. 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린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버지가 잘하셨어요. 저는 돈 때문에 용서할 생각 없어요.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딸의 강해진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어요. 진우와 서린은 오전 9시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어요. 한기철과 도윤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기철, 한도윤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자금 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검사의 모두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태석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년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비 중 3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이를 여러 차명 계좌로 나눠 세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한기철은 며느리인 피해자 박서린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태섭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한기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린 쪽을 한번 쳐다봤지만 서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증인 박서린을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서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서린을 보며 진우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섭이 서린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기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추석날 제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시아버님께서 제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때 증인은 임신 중이었습니까? 네,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피고인 한도윤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대답에 재판장이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불법 거래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결혼 2달쯤 됐을 때 시아버님께서 집에 오셔서 남편에게 큰 서류 봉투를 건네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 성수동 물류창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못된 집안으로 시집왔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재판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서린의 증언이 끝나고 다른 증인들의 신문도 이어졌어요. 재개발 조합 관계자, 은행 직원,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인 제구까지 모든 증언이 끝나고 변호인 측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가한 폭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한기철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피고인 한기철, 한도윤, 최후 진술하십시오.
한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며느리 서린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처럼 보였어요.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서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윤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서린 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이혼하실 겁니까? 진우가 서린을 감싸며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차에 탄 서린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가 변호사 알아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서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서린과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서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잘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구속 중이니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양육권도 저한테 있어야 해요.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대방의 범죄 사실과 폭행 전력이 있으니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에게 갈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지만 엄마가 널 잘 키울게.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공판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졌어요. 증인신문, 증거조사, 변론. 모든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서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이제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서린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며 조용히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딸을 위해 집 안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서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손주인데. 할아버지가 이것도 못 해주면 뭐 하겠어. 진우는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과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드디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선고였어요. 진우는 서린과 함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차 안에서 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니 최소 7, 8년은 나올 거야. 걱정 마. 진우가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이 사건은 재개발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외침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입장했어요. 한기철과 도윤은 여전히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2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져 있었어요. 피고인 한기철, 한도윤의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진우는 서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기철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 한도윤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유. 피고인 한기철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비 중 3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한기철은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한도윤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한기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한도윤은 아버지의 범죄를 방조하고 직접 자금 운반에 가담했습니다. 비록 주범은 아니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윤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연대하여 납부하고 향후 5년간 특정 직종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한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서린이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한기철이 서린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서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진우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서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여전히 외면했어요. 피고인들은 퇴정하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교도관들이 한기철과 도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기철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미 줬어. 결혼 허락할 때. 이제 끝이야. 진우의 말에 한기철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우 씨,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따님은 어떤 심경이십니까? 진우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제 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형량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제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겁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우는 서린을 감싸며 기자들을 지나쳤습니다. 차에 탄 서린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진우가 서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판결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재개발 비리 부자의 중형. 한기철 징역 9년, 한도윤 징역 6년이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어요. 진우와 서린은 TV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빨리 이 모든 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상대방이 구속됐으니 재판은 빨리 끝날 거야. 며칠 후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정법원이었어요. 도윤은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 한도윤, 원고 박서린의 이혼 청구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몰수됐습니다. 실제로 한기철과 도윤의 재산은 모두 추징금으로 압류된 상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재판 기일은?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도윤이 모든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한 달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린은 정식으로 박서린으로 돌아왔어요.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서린에게 있었습니다. 축하해, 서린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진우가 이혼 판결문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서린이 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진우도 딸을 꼭 껴안았어요. 이제 우리 손주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건강하게 낳자. 네, 아버지. 그날 밤 서린은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내가 태어날 땐 아빠가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우리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할 거야.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는 거실에서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옷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손주, 어서 나와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슴 한쪽이 뿌듯해졌어요. 딸을 지켰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린아, 아버지가 널 지켰어. 이제 너와 손주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어. 진우는 조용히 웃으며 아기 옷을 개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는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이제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진우는 매일 딸을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고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서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진우는 딸의 팔을 부축하며 웃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와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가꾸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직접 키운 채소 먹일 거야. 진우는 흙을 만지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아기 방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기 옷을 빨아서 개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작은 양말들을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가 곧 만나. 엄마가 너무 기다려진다. 서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새벽 서린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버지. 서린의 신음소리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배가 너무 아파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진통이구나. 병원 가자.
진우는 재빨리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서린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곧 도착해. 조금만 참아. 진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산모 상태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진통 간격이 5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만실로 모시겠습니다. 서린은 휠체어에 실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진우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6시 45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정말요? 아기가, 우리 손주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잠시 후에 신생아실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잠시 후 진우는 회복실로 들어가 서린을 만났습니다. 서린은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딸 봤어요? 아직이야. 지금 신생아실로 가려던 참이었어. 같이 가요, 아버지. 서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신생아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박서린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예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 딸이에요, 아버지.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다.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유리창 앞에 서서 아기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 하늘이요. 박하늘. 넓고 맑은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름이다. 하늘이. 우리 하늘이. 진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서린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서린은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반가워. 서린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내 아빠가 없어서. 하지만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우리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할 거야. 진우도 옆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다. 할아버지가 너 많이 많이 사랑할 거야. 진우가 아기의 작은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아기가 작게 미소를 지은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서린과 하늘이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진우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서린은 몸조리를 하며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서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제대로 쉬어야 하늘이도 잘 키울 수 있지. 진우는 매일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서린과 하늘이를 돌봤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딸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진우는 차에 아기 카시트를 미리 설치해뒀어요.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앉히고 서린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진우가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깨끗하게 정돈된 아기 방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진우가 2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공간이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서린이 감동한 표정으로 아기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기 침대, 옷장, 수유의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방인데.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하늘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잖아.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래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모녀를 지켜주셔서. 서린이 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진우도 딸을 꼭 껴안았어요. 앞으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하늘이 잘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네, 아버지. 며칠 후 진우는 하늘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늘아, 봐. 저기 할아버지가 심은 상추가 자라고 있어. 내가 좀 더 크면 할아버지랑 같이 텃밭 가꿀 거야. 진우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서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마당을 거니는 모습,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요, 하늘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꼭. 서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진우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품에는 하늘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악은 무너졌고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왔지. 진우가 하늘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늘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할아버지가,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이 넓고 밝기를 바란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린이 밖으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미 행복해. 우리 셋이 함께 있잖아. 진우가 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상추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진우와 서린, 그리고 하늘이.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말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진우의 집 마당에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아, 봐. 이게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야. 진우가 하늘이를 안고 텃밭을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작은 손을 뻗어 상추 잎을 만지려 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랑 같이 채소 키우자. 응? 진우가 웃으며 손주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설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100일 잔치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진우의 옛 동료 몇 명과 설인의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거실에는 백일상이 차려졌고 하늘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진우의 동료 제국이 하늘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복도 많겠어요. 함께 온 이태석 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검사님. 과찬이십니다. 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따님도 하늘이도 건강해 보이고 보기 좋습니다. 태섭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님과 제국 씨 덕분입니다. 두 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설이는 하늘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다 끝났어. 앉아 있어. 진우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일 좀 하려고 해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설인을 돌아봤어요. 일? 무슨 일? 온라인 쇼핑몰이요. 아기용품 판매하는 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설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가 하늘이 봐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이 키우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딸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이구나. 진우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노트북을 펼치고 쇼핑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알아보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계정을 개설했어요. 진우는 하늘이를 안고 설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하늘이 엄마 열심히 하시네. 우리도 응원하자. 진우가 하늘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 얼굴을 만졌어요. 어느 저녁 설인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진우는 마당에서 하늘이를 안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늘아, 저 노을 보이니? 할아버지가 내 엄마 나이였을 때는 저런 노을 볼 시간이 없었어. 맨날 범인 쫓아다니느라 바빴거든. 진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할아버지 인생에도 노을이 찾아왔어. 내가 있어서, 내 엄마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은 때로 힘들고 아플 수 있어. 내 엄마도 그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저 노을처럼 말이야. 진우가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됐든 할아버지는 널 응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설인이 하늘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하늘아. 한 숟가락만 더. 설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이유식을 먹었어요. 우리 하늘이 잘 먹네. 할아버지가 키운 호박 들어간 거야. 진우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호박이 달아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웠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진우는 거실에서 하늘이와 놀아주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하늘이를 눕혔어요. 하늘이는 팔다리를 통통 차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진우가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율동을 했습니다. 하늘이는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밤 9시 하늘이를 재운 후 설인과 진우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설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희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저도 행복해요. 예전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여름밤이었어요. 며칠 후 설인의 쇼핑몰에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설인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버지, 주문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진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설인은 열심히 포장을 하고 택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하늘이를 안고 지켜봤어요. 엄마 열심히 일하시네, 하늘아. 우리도 조용히 있자. 진우가 하늘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처음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설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제 힘으로 뭔가를 해냈어요. 설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7개월이 됐어요. 뒤집기도 하고 혼자 앉기도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쇼핑몰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진우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할게. 넌 하늘이나 잘 봐.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손주 먹일 김치 담그는 거야. 기분 좋아.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다시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이를 안고 마당에 섰어요. 설인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늘아, 저 노을 봐. 할아버지 인생이 저 노을 같아. 붉고 따뜻하고 아름다워. 진우가 손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에 노을이 찾아왔어요. 설인이 진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노을이 찾아왔어. 하늘이에게도. 이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진우가 딸과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과 희망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하늘이가 크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내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너희를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진우가 하늘이의 작은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늘이는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의 뺨을 만졌어요.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계절은 흘러가지만 이 집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우와 설인, 그리고 하늘이. 세 사람의 노을빛 인생은 지금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우가 딸을 지켜낸 것처럼 설인이 아이를 품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말이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노을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노을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